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 도시단원 수업을 계속해서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수행평가도 마쳤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권, 수도권에 대한 위치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났고, 선생님이 영상도 여러 개, 한 7, 8개 보여줬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업은 운양고 한국지리 선택 학생들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올려줄 테니까 그 영상들을 한번 교육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쉴 때 틈틈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이 글씨 말고 뒤에 있는 배경만 한번 보세요. 배경만 봤을 때 어디가 대한민국인지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그쵸. 요렇게 대한민국이 있고, 이게 수도 서울이 요렇게 나타나 있네요. 제주도까지 보이고요. 이건 일본인 것 같고, 중국인 것 같고,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 이렇게 보이죠. 도시를 이렇게 한눈에, 우리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찍어봤을 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배우는 도시라는 공간은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또 이렇게 제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2차 산업, 2차 산업들이 발달하고 또 이런 3차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고층화, 굉장히 이게 고층 빌딩들이 많고 이거를 우리가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약적이라는 것은 매우 밀도 있게 같은 공간이라도 널널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이렇게 높게 올리면 똑같은 땅이지만 요거를 10층이면 10배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조방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집약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산업화라는 단어와 도시화라는 단어 비슷비슷한 단어로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산업화라는 것은 농업 중심, 즉 1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 2차와 서비스업, 3차 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도시화는 이 도시의 정의 자체 안에 2차와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 국가 내 도시 거주 인구 비율, 그러니까 도시화가 된다는 것은 도시 사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이 도시를 정의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구라고 지금 인구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화 과정에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촌락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도시 인구가 높아지는,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도시 인구가 많아지는 거를 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산업화가 되었느냐? 산업화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죠. 근데 우리나라도 같이 그럼 18세기에 됐느냐? 당연히 아니고 우리나라는 1960, 70년대 산업화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전체 인구 중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사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걸 도시화된다고 얘기하고 또 인구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퍼지는 것.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어떤 생활 양식들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도시의 그 과정은 도시 자체가 여러 개가 생겨나면서 도시화가 될 수도 있고, 도시의 면적이 서울이 확대되는 것처럼 도시가 면적이 확대됐을 수도 있고, 2,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도 이렇게 정의를 선생님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도시화의 의미는 도시 거주 인구 비중 증가,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는 거.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아니,
하고 있는 그 생활 양식은 거의 다 도시적인 생활 양식일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샴푸로 머리 감고 샤워하고 공동 난방 시스템 사용하고 올 때 버스 타고 학교에 와서 뭐 이런 모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보편화되는 것도 도시화의 한 과정으로 간주한다. 근데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도시화의 단계를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도시화 곡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도시화의 초기 단계, 도시화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에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요렇게 구간을 끊고 있죠. 근데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도시 인구 비율이래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시화율, 여기다가 같은 자리에 도시화율이라고 써도 됩니다. 도시화율의 정의는 도시 인구 비율이나 도시화율이나 같은 말인데 전체 인구, 그 국가의 전체 인구분의 도시 사는 인구 곱하기 100.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1000만 명이다 하면 도시에 사는 인구는 700만 명이다 하면 도시화율은 몇 프로예요? 요렇게 지우고 곱하기 100 하면 70%가 되죠. 그죠? 그래서 도시화 곡선은 시간에 따른 시간과 도시화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S자형 곡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시화의 초기 단계는 도시화율 즉 Y축이 굉장히 낮은 도시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밖에 되지 않는 즉 5명을 만나면 1명만 도시에 살고 있는 즉 2, 3차 산업이 아니라 농업 1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전통사회가 이에 해당하고 전국에 걸쳐서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그쵸? 왜냐면 특별한 도시가 없고 고루고루 분포하는 상황이 되겠죠. 가속화 단계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이촌향도 현상 뜻 알려드렸죠. 이 현상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시 인구가 급증하는 단계이고 급증, 인구 및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도시화 단계는 요 단계가 되겠습니다. 도시 인구 비율이 40, 50, 60, 70 올라가고 있죠. 종착 단계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 성장률이 둔화된다. 여러분, 률이 둔화된다. 우리 지금 여기 Y축의 값을 읽으면 지금 도시화율, 도시 사는 인구의 비율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기울기예요. 기울기. 기울기가 급하면 지금 기울기가 제일 급한 게 어디예요? 여기 누워있고 여기는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가속화 단계가 도시화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해요. 기울기는 도시화율이 올라가는 속도를 얘기하죠. 그쵸? 이걸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도시 성장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종착 단계에 오면 기울기가 줄어들죠. 즉 도시화의 속도가 줄어들죠. 도시 성장률이 줄어들죠. 도시화율은 가장 높지만 도시화율의 증가 속도는 둔화됐죠. 도시화율의 증가 속도는 둔화됐죠.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그리고 교외와 대도시권 확대, 이 얘기는 뭐냐면 도시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확산되듯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큰 대도시 권역으로 확대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울기와 y축 값을 읽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 발달 과정을 좀 이렇게 볼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도시화 곡선이에요. 보니까 1960년대부터 도시화율을 지금 표현한 건데요. 이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근대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이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교통수단 근대화식, 예를 들면 전차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도시 발달이 가속화되었고, 신의주, 대전과 같은 그런 교통의 기점이 되는 철도가 생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다.
식량 기지화 정책, 그러니까 일제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미국 반출항, 그러니까 미국을 쌀, 보리 이런 것들이 반출해 나간다. 한마디로 우리를 식량 기지로 본 거죠. 그래서 군산이랑 목포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식량 기지화 정책으로 발달한 도시의 대표 주자고요. 그래서 군산 여행 여러분 가보시면 그 일제시대 흔적들을 괜히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은 슬픈 이야기죠. 또 군산이랑 목포는 어떤 도에 있나요? 전라도에 있죠. 전라도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니까 거기를 식량 기지화 했겠죠. 또 병참 기지화라는 단어 여러분이 어려울까 선생님이 미리 다 단어 뜻을 보여주려고 찾아놨는데요. 병참 기지화 이거 뭐야? 병사역. 그러니까 이 일본이 조선 대륙을 침략하고 그 이후에 중일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 거의 우리나라를 이 병사와 이 병력과 관련된 것들을 수탈해가는 기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가마솥하나 호미, 제기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가서 녹여서 무기를 만들고 어, 이 위안부 문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노동력까지 이렇게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인해서 데려가고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봤죠.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할 거 없이 병참 기지로 생각해서 그래서 주로 관북 지방의 도시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청진과 원산 우리 기후할 때 봤었죠. 우리가 이 북쪽 지방이 훨씬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광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한 지리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활발하게 펼쳤고 광복 이후에는 이제 재외 동포들 이제 피신해 있던 재외 동포들과 또 전쟁 으로 월남했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도시 인구가 또 증가하고요. 산업화 시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6, 70년대 산업화 시기 대도시와 신흥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2000년도 현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거는 우리 영상으로 충분히 엄청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1970년대, 2000년도랑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클립들 중에서 꼭 보시고요. 공업 육성 정책 영향으로 서울과 남동 임해 지역, 포항, 울산, 창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있는 걸 보는 게 낫겠네요. 요쪽 남동 쪽에 있는 바다에 임해 있는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서울과 남동 임해 공업지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이걸 우리가 경부축 도시들의 급속한 성장, 그래서 경부가 뭐예요? 서울경, 부산, 우리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이렇게 뚫려 있는 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도시들이 성장하였다. 이게 지금 거점을 이렇게 경상도와 서울로 잡으면서 이 추구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 사회에서 어떤 지역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는 배경이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전라도 쪽은 개발이 많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조선시대는 이쪽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사실 훨씬 조선시대 때는 훨씬 더 각광받는 지역이었는데 그 중심이 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죠. 오늘날 국민의 약 93%가 도시에 거주한다. 100명을 만나면 93명이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와 율의 개념 아까 알려드렸죠?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 곱하기 100. 그래서 1990년대 딱 선생님이 태어난 요 해 이후에는 대도시의 과밀화로 인해서 교외화 현상이 발생한다. 교외화 현상, 교외화의 단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건 선생님이 안 찾아왔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이렇게 찾는 모습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예요. 선생님이 알려줘야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만 들어가도 여러분 단어 뜻이 잘 나와 있죠? 중심 도시의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중요한 거야. 확산되는 현상.
우리 예시로 들어 서울의 기능이 지금은 그 옆에 경기도까지 많이 확산되었죠. 이런 걸 우리가 교외화, 도시가 커지고 확산되는 거, 대도시 요거를 얘기하고요. 대도시의 근교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이동하여서 위성도시가 성장한다. 위성이 뭐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성은 요 주변을 돌죠. 위성도시는 진짜 찾아놨을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찾아놨죠. 위성도시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는 이런 중서도시들, 위성들처럼 서울 주변에 이렇게 떠 있는 도시들인데 이 서울의 기능을 아마 분담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밑에 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는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고양, 성남, 고양시나 성남의 분당 이런 데 가면 아파트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일산대교 타고 일산 넘어가면 아파트가 우리처럼 진짜 많죠. 또 행정기능을 서울의 행정기능을 분담해주고 있는 위성도시 과천. 지금은 과천이 어떻게 됐어요? 그 행정기능이 많이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었죠. 공업기능을 담당하는 부천, 안산, 군사기능을 담당하는 동두천, 평택 같은 위성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농통합시가 등장하였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도농통합시를 본 반도 있고 안 본 반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농통합시라는 것은 도시와 농촌을 행정구역상 통합해 버렸다는 거예요. 생활권이 같은 도시와 농어촌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쳐서 광역생활권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2014년 통합 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지금은 56개의 도농통합시가 만들어져 있고 도농통합시는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시와 군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시와 군으로 구분되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촌락의 기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묶어놓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설명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보이니까,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 요게 제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해소. 농촌에는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 없어서 요걸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촌의 생활 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묶어버렸다. 그래서 청주시가 받던 혜택을 이제는 청원군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반대로 동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역차별이다. 오히려 이 읍과 면, 농어촌 지역에 더 먼저 보건소랑 뭐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반대로 도농통합시가 이쪽에 너무 혜택이 안 가서 만든 건데 반대로 역차별 논란도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미안해요.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탐구 활동 볼게요. 도시 발달이 두드러진 곳을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어디가 발달했나요? 수도권과 여기 경상권이 많이 발달했죠. 수도권, 대도시인 서울의 성장으로 집적 불이익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집적 불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모여 있어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크고 작은 위성 도시들이 똥똥똥똥똥똥 기능을 분담해주는 애들이 똥똥똥똥 발달하게 되었다. 모여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이 서울에 밀집하다 보니까 주택도 없어요. 집값도 비싸요. 이따에도 굉장히 낙후되었어요. 그리고 교통도 너무 트래픽 잼이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매연도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를 난 너에게 너무 싫어. 이렇게는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해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위성도시가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위성도시가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는 집적의 이익 때문이었겠죠. 모여있기 때문에 좋은 점. 예를 들면 어떤 곳에 공장들이 같은 종류의 공장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 신발 공장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요 앞으로 도로가 나면 도로도 같이 써요. 이 옆에 실공장이 생기면 이런 인프라도 같이 누려요. 또 사람들이 이 신발을 사기 위해서 일로 오기 때문에 또 그런 판매에도 유리해요. 이런 식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얻는 혜택을 집적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너무 모이다 보니까 생긴 안 좋은 점을 집적의 불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이 대도시를 떠나서 위성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한강 신도시나 이런 데로 이동하는 이유는 대도시의 인구, 즉 서울의 인구나 기능이 너무 집중해서 집적의 불이익, 예를 들면 주택이 부족해요, 서울에. 서울이 너무 비싸졌어요. 교통이 너무 혼잡해요. 환경오염 너무 심해요. 문만 열면 매연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쾌적한 위성도시로 이주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집적의 불이익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고 한번 정리해보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도시와 곡선에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단계, 즉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단계는 가속화 단계다.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도시화율이 제일 높은 단계는 어디예요? 종착 단계죠. 그거는 y축 값이니까. 여러분 이해돼요?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안 배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속도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도시화 속도에 비해 빠르다, 느리다? 아니죠. 빠르다예요. 빠르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게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데 일부러 다른 데 그어봤어요. 개도국은 선진국의 도시화 속도에 비해 빠르다. 그럼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는 어때요? 그거는 느린 거죠. 자,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화 도시화가 출발을 했어요.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도 요맘쯤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아간 선진국은 이때 시작하고 후발주자인 개도국들은 뒤늦게 시작해요. 그래서 도시화가 시작된 시점은 개발도상국이 늦지만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이 기울기는 개발도상국이 훨씬 가파른 걸 볼 수 있어요. 천천히 도시화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있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 중에 봉천동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 산업도시 우리 축구팀 때문에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뭐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되었던 영국의 맨체스터로 가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산업혁명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이런 사진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시화가 되는데 한 200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선전 같은 지역을 한번 볼게요. 7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밖에 안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날의 선전, 여러분 이거 볼까요? 완전히 상전벽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화된 결과만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그 속도와 출발점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우리나라가 도시화를 시작했을 때쯤 대한민국의 도시화 요때 5, 60년대 시작되잖아요. 이미 도시화가 거의 종착 단계에 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세계 평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때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가 되고 있고 중국은 7, 80년대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도시 체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 체계는 도시는 재화가 뭘까? 물건과 서비스를 주변 지역에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 중심지의 정의예요.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 도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를 도시 체계라고 한다. 계층 구조를 도시 체계라고 한다. 도시 간의 상호작용의 지표, 도시 간에 얼마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느냐, 서울과 김포가 얼마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느냐, 김포와
부천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도시 간의 인적, 물적 이동량, 도시 간 정보의 이동량, 교통량 같은 것들을 측정해 보면 알 수가 있다. 크리스탈러, 이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굉장히 고전 이론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요. 도시의 계층 구조와 분포에 대해서 일반 법칙을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중심지들 간의 계층 질서, 요 포인트예요. 계층 질서가 있어서 고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지들 간에는 고차가 저차를 포함할 때 그 포자예요. 포섭하고 있다. 비슷한 말로 포함하고 있다? 포섭하고 있다? 포함하여 덮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체 지역의 공간 구조가 형성됨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일단 빈칸 채우는 시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니까 조금만 더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중심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변 지역의 재화성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 또는 하나의 중심지를 좀 더 작게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상점, 하나의 병원, 학교도 하나의 중심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운영고등학교 교육 서비스를 주변 지역에 공급하죠. 중심지의 기능 읽어보시면 되겠고, 배후 지역은 뭐냐면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 즉 운양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운양고등학교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김포 말고 다른 데서 갑자기 저기 마곡역에서 우리 학교로 오지 않잖아요. 우리 학교의 교육 서비스가 저쪽 김포공항 넘어서까지 가지 않죠. 그러면 뉴고려 병원이라고 했을 때 그 뉴고려 병원의 서비스가 중심지로부터 제공받는 그 범위, 지역을 우리가 배후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에 적용시켜 볼까요? 서울로부터 서울에서 만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의 범위, 배후 지역. 그런데 이런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최소 요구치와 재화 도달의 범위가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된다. 선생님 이 개념 자체를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요구치라는 건 뭐냐면 그 특정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요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요 앞에 CU라는 편의점, 상점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수요, 일방적으로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본전은 돼야 그 상점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고차 중심지일수록 최소 요구치는 커진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를 이렇게 나중에 비교를 할 텐데요. 3차 중심지라고 하면 뭐 대학병원, 여기는 동네 병원, 뭐 1차 병원, 우리가 2차 병원, 3차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네 내과, 2차 병원은 조금 더 큰데 예를 들면 뭐 김포오리병원 이런 데 갔다면 3차는 뭐 세브란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선생님 그 기관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슈퍼로 표현해 볼까요? 집 앞에 작은 슈퍼마켓, 아주 작은 편의점, 그런 데서 편의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대형마트, 푸르네마트 또는 저기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3차 중심지 백화점 가볼까요? 그럼 여러분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다 대형마트에 팔죠. 대형마트에 파는 거는 다 백화점에 팔고 더 다른 그 외에 다른 종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것을 포섭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섭. 여기 보면 하나의 중심지가 제일 작은 단위가 이 육각형이죠. 그쵸?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편의점이라고 봅시다.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심 기능을 대입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작은 예를 들면 편의점이 제일 좋을 것 같아. 편의점이 요 지역까지 재화 서비스를 공급해요. 이렇게 공급해요. 어머,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반대로 썼죠? 그죠?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얘가 선생님 지금 반대로 설명했네요. 지금 이 그림에서 얘가 고차예요. 그러면 얘가 대학병원, 얘가 뭐 백화점, 얘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의 고차, 얘가 고차였어요. 여러분 아까 그거 반대로 수정해 주세요. 그 3차는 가장 저차를 표현하고 있네요. 작은 육각형들. 되죠? 그 다음에 요 보니까 요렇게 선생님이 여러분 요렇게 선을 그으니까 이 작은 육각형들이 육각형의 3분의 1, 육각형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합쳐지면 지금 면적이 어떻게 돼요? 육각형이 3분의 1 요렇게 합쳐지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그다음 요렇게 셋 개가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고차인 중심지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중심지를 아예 포함하고 있어요. 몇 개씩. 그쵸? 근데 여러분 뭐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런 모양도 있고 포섭하는 경우가 뭐 이렇게 3분의 1씩 6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건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은 도형을 그 다음 차 중심지가 그거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면 요 가장 고차 중심지 얘는 요렇게까지 지금 포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대면할 때 이걸 좀 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 거는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 건 편의점에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편의점에 있는 거는 백화점에 다 있죠. 여러분 편의점에 살 수 있는 머리끈이나 생수 한 병은 위에 백화점에 가면 다 살 수 있죠. 어디까지 설명하다 이렇게 왔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최소 요구치는 커진다. 당연하죠. 우리가 편의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되는 수요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백화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3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재화가 중심지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배후 지역이니까 상권,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의 상권, 편의점의 서비스와 재화가 도달하는 범위, 통합권, 우리 운양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권역, 우리 운양고등학교의 서비스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통근권, 그 회사 또는 그 도시의 통근이 가능한 권역, 이렇게 속하고 고차 중심지일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진다. CU 마트가 하나 있으면 요 주변 동네 사람들만 이용하지만 백화점이 이렇게 있으면 수많은 CU 상권을 포섭하면서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도달하고 있죠. 우리는 백화점 갈 때 어디 가나요? 일산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제일 가깝나요? 그럼 그 현대백화점은 이 김포 지역까지 다 재화의 도달 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거까지만 진짜 여러분 잘 보고 끝낼게요. 보면 최소 요구치가 지금 이 진한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면은 이 중심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이 필요해요. 근데 재화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거보다 넓으면 이 중심지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최소 요구치는 이만큼인데 재화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중심지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중심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거나 돌아다니면서 중심지 기능을 해야지 그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보부상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종이 치네요. 최소 요구치는 큰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요일마다 이렇게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채우면서 다니는 거죠. 이 말이
어렵죠. 이 중심지 이론은 여러분 한 번만 들어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빈칸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미리 채워오세요. 다음 시간은 빨리빨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 빈칸을 이렇게 채워오길 바랍니다. 이 도시 단어는 정말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했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